원시인들도 술을 마셨을까요? 이 질문의 시작은 술잔이 아닙니다. 항아리도 아니고 누군가와 마주 앉은 술자리도 아닙니다. 이 질문의 시작은 나무 아래에 떨어진 과일입니다. 껍질이 터지고 벌레가 붙고 달콤하지만 어딘가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는 과일. 먹으면 배를 채울 수도 있지만 잘못 먹으면 병이 날 수도 있고 어쩌면 판단까지 흐려질 수 있는 음식. 아주 오래전 인간이 처음 만난 알코올은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간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술을 빚어 마셨다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술잔도 술병도 취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술은 액체라 사라지고 취한 사람의 행동은 땅속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원시인이 자연 발효된 과일이나 즙을 먹으면서 알코올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원시인이 술을 만들어 마셨다는 말과 원시인이 알코올이 생긴 발효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아직 조심해야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자연환경을 생각하면 꽤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술을 만들기 전에도 자연에서는 이미 발효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익고 땅에 떨어지고 껍질이 터집니다. 그 안으로 효모가 들어가고 과일 속 당분이 분해되면서 아주 적은 양의 에탄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양조처럼 정교한 과정이 아니라 자연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술이 먼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만든 술보다 자연이 만든 알코올이 먼저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시인은 왜 그런 음식을 먹었을까요? 냄새가 이상하고 벌레가 붙고 이미 상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과일을 왜 입에 넣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원시 환경에서는 현대인처럼 신선한 음식만 고를 수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위험한 것의 경계는 지금보다 훨씬 흐렸고 인간은 그 경계를 냄새, 색, 동물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어떤 과일은 복통을 일으켰을 겁니다. 어떤 과일은 구토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일은 독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일은 상한 것처럼 보였지만 먹을 수 있었고 먹은 뒤 몸 상태가 미묘하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긴장이 낮아지고 졸음이 오고 반응이 느려지고 추위나 공포가 잠시 흐려지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술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한 냄새와 맛을 가진 과일을 먹은 뒤 몸 상태가 달라진다는 경험은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원시인은 술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발효된 음식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아차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경험이 불쾌하기만 했다면 인간은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배고픔을 조금 덜어주고 몸의 긴장을 낮추고 공포를 잠시 흐리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인간은 반복해서 특정한 결과를 주는 감각을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의 술을 즐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술자리도 없고 잔도 없고 음주 문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발효 음식이 불쾌하지만은 않은 변화를 만들었다면 비슷한 냄새와 맛을 다시 찾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술의 출발점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배고픔 때문에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의 변화를 알아차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변화를 다시 경험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술 문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호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취했을까요? 이 부분은 과장하면 안 됩니다. 자연 발효 과일의 알코올 농도는 낮을 수 있고 실제로 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먹은 양, 발효 정도, 체구, 공복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인이 발효 과일을 먹고 매번 크게 취했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굶은 상태에서 발효가 많이 진행된 과일을 여러 개 먹었다면 어지러움, 졸림, 긴장 완화, 반응 저하 같은 변화는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인이 잘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만약 발효된 과일이 무리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이에게 술을 먹이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성장기 신체와 뇌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법과 문화도 그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인간에게 발효된 과일은 아이에게 금지된 술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지 위험한지 아직 애매한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도 어른들이 먹는 과일이나 즙을 조금씩 먹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시인들이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먹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효된 음식이 무리 안에서 공유됐다면 아이들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구가 작고 배가 빈 상태라면 같은 양의 발효 과일도 더 강하게 느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그런 반응을 보며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지, 언제 피해야 하는지를 학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중요합니다. 술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는 알코올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시인에게 문제는 이건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술이다가 아니라 이건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음식인가였을 겁니다. 이제 질문은 생존에서 증거로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이른 발효음료의 흔적은 토기와 도구가 등장한 뒤에 더 선명해집니다. 중국 좌우 유적에서는 약 9,000년 전 토기에서 쌀, 꿀, 과일이 섞인 발효음료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자들은 토기 안쪽에 남아있던 유기물질을 분석했고 그 결과 초기 발효음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라케펫 동굴에서는 약 1만 3천년 전 나투프 문화 사람들이 사용한 돌절구에서 맥주, 양조와 관련될 수 있는 전분 잔류물과 식물 미세입자가 보고됐습니다. 이 해석에는 여전히 논의가 있지만 적어도 농경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도 인간이 발효, 음료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증거들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발효 음료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토기도 없고 항아리도 없던 시대의 자연 발효 경험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단서를 나눠서 봅니다. 자연에서 발효 과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태적 조건, 야생 영장류가 발효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행동 관찰, 인간 조상 계통의 알코올 대사 능력,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초기 발효 음료의 흔적을 따로따로 맞춰보는 겁니다. 여기서 야생동물 사례가 흥미로운 단서가 됩니다. 야생 침팬지가 알코올이 포함된 발효 과일을 먹거나 나누는 행동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기니비사우 칸탄 헤즈 국립공원의 침팬지들이 에탄올이 확인된 발효 아프리카 빵나무 열매를 반복적으로 먹고 공유했다는 연구가 발표됐고, 다른 연구에서는 야생 침팬지가 평소 먹는 발효 과일을 통해 측정 가능한 양의 에탄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중요한 건 침팬지가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 속 발효 과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도 그런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서는 인간 조상도 발효된 과일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더 깊게 보면 인간 조상 계통에서는 에탄올 대사와 관련된 ADH사 효소 변화도 논의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는 약 1000만 년 전 인간과 아프리카 유인원의 공통 조상 계통에서 에탄올 대사 능력이 강화됐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술을 마시기 위해 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발효된 과일과 에탄올이 우리 진화사에서 완전히 낯선 요소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겁돌이의 세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느 날 겁돌이는 숲 아래에서 강한 냄새를 맡습니다. 달콤하지만 깨끗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확신할 수 없는 냄새입니다. 나무 아래에는 껍질이 터진 과일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로 끈적한 즙이 흘러나와 있습니다. 벌레가 붙어 있고 작은 동물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겁돌이는 오래 굶었습니다. 다른 동물이 그것을 먹고도 바로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봤다면 그는 조금 더 가까이 갔을 겁니다. 겁돌이는 과일을 집어듭니다. 손끝에는 끈적한 즙이 묻고 냄새는 더 강해집니다. 처음 입에 넣었을 때 그는 얼굴을 찡그렸을 겁니다. 단맛 뒤에 시큼함이 올라오고 혀끝에는 낯선 자극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는 삼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맛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느냐와 먹고 버틸 수 있느냐였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몸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긴장이 약간 느슨해지고 추위나 공포에 대한 감각이 조금 흐려지는 듯한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겁돌이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병인지 독인지 음식의 효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냄새와 맛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이전 경험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시 환경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인간은 반복되는 감각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발효된 과일을 먹는 것과 술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불을 우연히 보는 것과 불을 유지하는 것이 다르듯이 발효된 과일을 우연히 먹는 것과 발효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을 겁니다. 과일을 먹다가 남겼고 다음날 냄새가 달라졌고
어느 날 누군가 그것을 먹어봤고 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인간은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썩어서 위험하고 어떤 것은 냄새가 변했지만 먹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은 먹은 뒤 몸의 반응이 다르다는 식으로요. 이것이 발효의 핵심입니다. 발효는 깨끗한 음식도 아니고 완전히 상한 음식도 아닙니다. 그 경계에 있습니다. 현대인은 냉장고와 유통기한이 있으니 신선한 것과 상한 것을 비교적 쉽게 나눕니다. 하지만 원시 환경에서는 그 판단이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냄새가 난다고 모두 버릴 수 없고 시큼하다고 모두 독은 아니며 벌레가 꼬였다고 반드시 먹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원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위험한 경계는 단순한 생존 판단을 넘어섭니다. 인간은 발효된 음식을 피하거나 먹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변화를 반복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을 모으고 곡식을 빻고 물을 섞고 기다리고 다시 먹어보는 과정을 통해 우연은 점점 기술이 됩니다. 여기서 술은 단순한 음식에서 사회적 장치로 바뀝니다. 혼자 먹으면 이상한 경험이지만 함께 먹으면 공유된 경험이 됩니다. 같은 냄새를 맡고 같은 맛을 느끼고 비슷한 신체 변화를 겪고 그 경험을 같은 자리에서 나누게 됩니다. 말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도 같은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사람을 묶는 강력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잔치, 장례, 화해, 동맹, 성인식, 계절, 의례 같은 자리에서 발효음료가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술이 제사나 장례에서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효음료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료를 넘어 사람을 모으고 긴장을 낮추고 공동체의 규칙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술은 좋은 도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술은 사람을 풀어주지만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웃음을 만들지만 싸움도 만들 수 있고 낯선 사람을 가까워지게 하지만 감춰둔 감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고 반응을 늦추고 위험 앞에서 몸을 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시 환경에서 이런 변화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식자의 소리를 늦게 듣거나 수풀의 움직임을 늦게 알아차리거나 도망칠 순간을 놓친다면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왜 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위험한 것을 무조건 버리기보다 규칙 안에 넣는 방식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도 그랬습니다. 불은 따뜻하지만 태우고 돌칼은 유용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언제 마시는가, 누가 마시는가, 누구와 나누는가, 어떤 자리에서 쓰는가라는 규칙이 생기면 술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통제되는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시인들도 술을 마셨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아주 먼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이 우리가 아는 술을 만들어 잔에 따라 마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효된 과일이나 자연 발효된 즙을 먹으며 알코올을 경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은 술이라는 이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 몸 상태와 감각을 바꾼다는 사실은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불쾌하지만은 않았다면 다시 찾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런 음식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간은 그 우연한 변화를 반복 가능한 기술과 의식으로 바꾸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시인이 술을 발명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시인은 술이 되기 전에 술, 다시 말해 발효된 음식의 효과를 먼저 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아래 떨어진 과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신체 변화였고 훨씬 뒤에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발효음료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 외전에서는 더 이상한 질문으로 갑니다. 시체는 위험했습니다. 냄새가 났고 포식자를 불렀고 병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죽은 사람을 그냥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